언젠가는, 네, 이제 시간이 역전돼가지고, 네, 현재에서 과거로 갔습니다. 현재에서 과거 가는 것은 역순행적 구성이다. 라고 했었고요. 이렇게 역순행적 구성을 쓰는 방법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좀 인과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왜 장인이랑 싸웠는지, 그 다음 얘가 왜 장인을 데리고 구장을 딱 갔는지, 그 원인과 결과를 말하기 위해서 역순행적 구성을 쓰는데, 그건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언젠가는 하도 깝깝해서 자를 가지고 덤벼들어서 그 키를 한번 재볼까 하다마는 우리는 장인님이 내외를 한다고 해서 마주서 이야기도 한마디 하는 법 없었다라는 건데, 여기서 보시면 자를 가지고 그 키를 재려고 했답니다. 여기서 해놨던 것처럼 해학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키를 재는데 자를 갖고 온다는 게 참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생각하면 학교에서 신체 검사한다는데 그 기계를 뚝 찍고 가는 게 아니라 담임 선생님이 30cm 자 갖고 와가지고 야 서봐 하면서 자를 갖고 세고 있는 거야. 여러분 속으로 뭐야 이 병신은 이러겠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얘도 딱 그런 겁니다. 그냥 얘도 뭐 키 재려고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잣대기를 갖고 와서 이렇게 재볼까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는 장인님이 내외를 해야 된다 했는데 이게 완전 봉건적인 사고방식이죠. 옛날 사고방식이죠. 이건 다른 말로 남녀 7세 부동석이라 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봉건적인 예전의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게 바로 내외를 해야 한다는 거죠. 남녀가 이제 서로 결혼하기 전까지는 공간적 사고방식. 봉건적이 옛날 거. 옛날 사고방식이나. 그래서 운물길에서 어쩌다 마주칠 적이면 겨우 눈 여림으로 재보고 하는 것인데 그 열정마다 나는 저만 치서서 재미키도 하는 겁니다. 네, 이거는 제기랄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방언이면서 비속어입니다. 그래서 답답함을 드러내는 거죠.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재미키도는 방언이면서 비속어인 겁니다. 하고 눈독에다가 침을 뱉는다. 아무리 잘 봐야 내 겨드랑이 밑에서 너물락말락 밤낮 요 모양이다. 개 돼지는 푹푹 크는데 왜 이리도 사람은 안 크는지. 이것도 해악이죠. 사람과 개 돼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머리가 아프도록 궁리도 해봤다. 물동이를 잡고 이니까 뼈다귀가 움츠러부다 하는데 이것도 역시 해악이죠. 되게 좀 귀엽죠, 애가. 해악보다 해악이 너무 많이 예, 여기는 해악 천지입니다. 하고 내가 넌지시 그 물을 대신 길러다 주었다. 뿐만 아니라 나무를 하러 가면 소낭 땅에 올려놓고 점순이 키 좀 크게 해줍사. 그러면 다음에 떡 갖다 놓고 고사 드립 주니까 라는 건데 이것도 해악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치성의 과정이 바뀌었다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의 과정이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뭘 빌려고 기도할 때 떡을 먼저 갖다 준 다음에 자, 떡 드리니까 제 소원 좀 들어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먼저 내가 원한 거 들어주면 그때서야 떡을 갖다 준다 했으니까 이것도 치성의 과정이 바뀐 해악적인 표현이다 라고 체크할 수 있겠고요. 하고 치성도 한두 번 드린 것은 아니다. 어떻게 대먹인지 이래도 막무가내니 그 다음에 그래 내 어저께 싸운 것인데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또 어저께라는 과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순행적 구성이에요. 자, 상식 퀴즈. 어저께가 언제야? 어저께가? 맞잖아요. 어저께는 어제예요. 어저께랑 이틀은 아니에요. 그저께가 이틀이야. 어제랑 어저께 같은 말이야. 네, 원래 근데 풍자보다 해악적인 거 많았어요. 그치, 풍자는 보통 양반들 깔 때 그런 거여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저께는 어제예요. 이따 너네도 뒤에서 얘기할 텐데 이타적이랑 이해타산적이 같은 말이야?
이해타산적인 건 뭐야? 이해타산적인 건 부정적인 말이죠. 되게 이기적인 거. 좀 막 엄청나게 셈 따지는 거고, 이타적은 남을 챙겨주는 거야.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틀은 그 다음에 나흘은 언제야? 그치? 그 다음에 사흘은 3일이고 나흘이 4일 뒤야. 3일이라서 3이 그대로 와서 사흘이 된 거고, 나흘은 4개 4일이 지났다 해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제 장인님이 결코 밉다든가 해서는 아니다. 뭐를 붙다, 그러니까 얘가 장인이랑 싸운 게 어제입니다. 어제 장인이랑 싸운 거야. 뭐를 붙다가 가만히 생각하냐 해보니까 또 쓴 거 없다. 이 벼가 자라서 점순이가 먹고 좀 큰다면 모르지만 그렇지도 못할 걸 내심어서 뭘 하는 게냐. 해마다 앞으로 축 겁을 지는 장인님의 아랫배가 눌리기 위해서는 그 심으고 조금도 하고 싶지 않다라는데, 이건 지금 화자가 나가 일을 하기 싫은 이유죠.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 밥을 점순이가 먹고 키가 크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장인이 엄청 먹고 장인이 심지어 배만 나오니까 그 꼬라지를 보기가 너무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배야 하면서 꾀병을 부립니다. 이건 장인에 대한 반항이죠. 아이고 배야, 난 모를 붙다가 말고 배를 싸다듬으면서 그대로 논둑으로 기어올랐다. 그리고 겨드랑이에 꼈든 벼 담은 키를 그냥 땅바닥에 털썩 던져치며 나도 털썩 주저앉았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얘가 일부러 꾀병을 부린다는 거 알 수 있죠. 일이 암만 바빠도 나 배 아프면 고만이니까 얘 엄청 단순합니다. 그냥 몰라, 나 아프면 끝이야 하면서, 나 아프면 뭐 일이고 뭐고 난 몰라 하면서 완전 단순한 성격을 보여주고요. 아픈 사람이 누가 일을 하느냐, 파릇파릇 돋아오른 푸른 숲을 뜯어들고 다리에 거머리를 쓱쓱 문대며 장인님의 얼굴을 쳐다보았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밑에 깊이 알기의 봄의 해학적 요소, 이거 보시면, 네, 이거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보시면 봄봄은 1930년대 어둡고 삭막하고 공궁한 농촌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리는 대신입니다. 김유정의 특유의 해학적인 시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그러니까 원래 1930년대 일제강점기도 있고 되게 농민들이 살기 힘들었던 시대인데, 그 시대를 사실적으로 보여주기보다는 김유정 작가는 조금 해학적인 시간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선 봄봄의 해학적 요소는 작품 곳곳의 표현적인 부분에서 알 수 있다. 쟁그러웠다 같은 강원도의 토속적인 방언과 이까진 놈의 장인님, 이놈의 장인님 같은 비속어랑 존칭의 사용, 욕필이 같은 언어 유희의 사용을 통해 해학성을 유발하고 있다. 또한 울렁울렁, 어깨가 으쓱으쓱, 서글서글 같은 의성어랑 의태어의 자유로운 구사를 통해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한편 대상의 속성을 과장하거나 비하하는 비유를 통해서도 웃음을 자아내는데, 빅모님은 참새만한 것이 호박개 같아야 제비 꼬랑지 같다와 같은 것이 이에 해당한다. 봄봄의 해학적 요소는 등장인물의 대화나 행동이 자아내는 장면이나 상황 속에서 볼 수 있다. 점순이의 키가 크지 않는다고 점순이의 키를 자로 재보려는 우스꽝스러운 행동이나 구장 앞에서 단판을 지으러 갔을 때 장인과 내가 가벼운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 그리고 나와 장인이 서로 바지가랑이를 잡고 활극을 벌이는 장면이나 나와 장인이 싸우는 장면에서 장인이 나를 할아버지라 부르거나 처가 식구들이 사이인 나를 공격하는 상황들이 웃음을 유발한다. 그래서 인물의 외모, 성격, 행동 등을 희화화하는 것 또한 봄봄의 해학성에 기여한다. 나의 순진하고 어리숙한 성격과 제비꼬랑지 같은 수염을 쓰다듬는 구장의 허세 있는 성격, 계산적이고 욕심이 많은 장인의 성격 등 봄봄에서는 대부분의 인물들이 희화화되어 그려지고 있고, 이 점이 작품의 해학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15페이지. 그래서 논 가운데서 장인님도 이상한 눈을 해가지고 한참 날 노려보더니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한참 날 노려보는 것은 지금 비언어적 표현을 쓴 거죠. 이게 언어적 표현이 정확히 뭐예요? 비언어적 표현이 뭐였어, 우리? 이 비는 아니다 비였죠. 그러니까 언어가 아닌 표현. 그러니까 표현이긴 표현인데 입에서 나온 표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대표적으로 몸짓,
눈빛, 시각적 표현을 보는. 손짓 이런 것들. 그럼 얘는 시각적 표현이라. 근데 시각적 표현이라기보다 그냥 언어가 아닌 표현이라고 먼저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막 장인이 날 째려보는 거지. 근데 째려보는 이유가 뭐야? 마음에 안 들어서 온 거잖아. 그럼 날 노려보더니 너 이 자식 왜 또 이래 한다. 왜 또 이래 한 걸 통해서 예전에도 이랬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나가 한번 꾀병 부렸던 걸 알 수 있습니다. 배가 좀 아파서요 하면서 불만을 표현하고요. 하고 풀 위에 슬며시 쓰러지니까 장인님은 약이 올랐다. 저도 논에서 첨벙첨벙 독으로 올라오더니 잡은 참 내 멱살을 움켜쥐고 뺨을 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보시면 장인님이라고 높이고 있는데 또 뒤에서는 저도라고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호칭의 모순을 체크할 수 있겠죠. 높임 표현과 낮춤 표현을 같이 쓰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해학적인 표현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 멱살을 움켜쥐고 뺨을 치는 게 아닌가라는 건데 지금 장인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선생님. 네. 근데 저기는 근데 장인님이랑 부부로 저도라고 저기 낮춰 불렀잖아요. 해학적 표현이 맞는데 근데 해학적 표현인데 같은 한 문장 안에 있으니까 해학적 표현이 아닌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냥 이 전체로 보면 돼. 그냥 꼭 한 문장이 아니라 해학적 표현은 그냥 전체 느낌이라 생각하면 돼서 그러니까 굳이 여기 자를 필요는 없었지. 그냥 어디였어? 장인님이 약이 올랐고 저도 논에서 이렇게 쓰면 같은 문장이니까 그냥 문장 하나하나가 아니라 그냥 전체적인 문단이라고 보면 돼. 그건 얘는 해학적 표현이라고 물으면 맞다고. 근데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 장인님이 약이 올랐다까지 밑줄 치는 게 아니라 이 밑에까지 밑줄 치겠지. 장인님이 약이 올랐다까지는 해학적 표현이 아니지. 그냥 문단으로 보면. 문단 전체를 밑줄 쳐줄 거야. 시험 문제 나오면. 하고 이 자식아 일하다 말면 누굴 망할 술생이냐 이 대가리 까눌 자식아 한데 비속어 사용하고 있죠. 이 비속어 사용하는 것도 해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인님은 약이 오르면 이렇게 손버릇이 아주 못되다. 우리 장인님은 약이 오르면 이렇게 손버릇이 아주 못되다. 또 사위에게 이 자식 저 자식 하는 이놈의 장인님은 어디 있느냐라는데 여기서도 지금 해학적 표현이죠. 이놈은 낮추는 건데 장인님은 높이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호칭의 모습은 그냥 화살표만 치고 넘어갈게요. 이제 앞으로는. 그래서 오작하야 우리 동리에서 누굴 막론하고 그에게 욕을 안 먹은 사람은 명이 자르다 한다. 명이 짧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장인한테 욕 한 번씩 먹은 겁니다. 그래서 장인한테만 욕을 먹지 않은 사람은 이 명이 짧아서 빨리 죽어서 욕을 못 먹었던 거고 웬만하면 정말 웬만하면 정말 1, 2년 살았던 사람이면 충분히 장인에게 욕을 한 번씩 먹었던 겁니다. 조그만 아이들까지도 그를 돌라서 해놓고 욕필이라고 손가락질 할 만큼 두루 인심을 잃었다 하고 있습니다. 욕필이란 것은 이제 장인님 이름이 봉필이거든요. 그래서 욕을 많이 하는 봉필이 해가지고 욕필이 이라면서 또 여기서도 해학적인 표현 체크할 수 있고요. 허나 인심을 잃었다면 욕보다 읍의 배참봉댁 마름으로 더 잃었다라는 건데 여러분들 마름이란 게 이게 여러분들 혹시 이건 그냥 참고하시면 되거든요. 아직 이거 갖고 문제 나온 적은 없었는데 그러니까 옛날 농촌에는 이 3단계였거든요. 그러니까 지주가 땅의 주인이었어. 아이고, 그냥 혹시나 배웠어요. 그렇죠. 그다음 마름과 소장동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지주가 보통 땅이 뭐 100평, 200평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땅이 10,000평, 20,000평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 땅을 놀리기에는 아까운 거야. 아까우니까 여기에 뭐라도 지어야 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세금을 냈어야 되니까 이 지주를 뭘 하냐면 소장농, 그러니까 땅이 없는 일반 평민들한테 야 너네 우리 땅에서 일해라. 우리 땅에서 해놓고 너네 여기서 땅을 해서 여기서 만약에 벌어. 그래서 딱 만약에 쌀이 10kg, 100kg 나오면 이 중에서 2, 30을 너네가 가져가고 7, 80을 나한테 줘. 그럼 너네도 좋잖아. 너네도 먹을 거 벌고 일도 하고 그러니까 좋지 하는 건데 땅 주인이 직접 소장농한테 뭐라는 게 아니라 지주가 마름이라는 일을
고용을 해. 그래서 마름이 소장농을 담당하는 거야. 지주는 보통 양반이었고요. 이 마름은 그냥 일반 평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름은 땅 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장인 지주가 아니라 마름이었던 거야. 그래서 얘가 뒤에서 보면 야, 돈 있으면 내가 양반이지 했던 게 자기가 마름인데 지주가 아니어서 양반이 아니어서 조금 그런 자격지심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버니 마름이란 욕자라고 사람 잘 치고 그리고 생김생기게 요 호박개 같아야 쓰는 거지만 장인님은 외양이 똑됐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냐면 장인이 전형적인 마름의 외양과 행동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긴 것도 딱 전형적인 마름이고 행동하는 것도 딱 전형적인 마름이다 라고 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니 닭 한 마리나 좀 보내지 않는다거나 자기니 이제 소장농을 얘기하는 건데 소장농이 닭 한 마리 보내지 않거나 애벌론 때 품을 좀 안 준다고 하면 그해 가을에는 영락없이 땅이 뚝뚝 떨어진다라는 건데 이건 지금 마름의 횡포죠. 그러니까 이게 장인한테 뇌물을 안 주면 장인이 땅을 안 준다는 거야. 야, 너 나가. 너 이 새끼 마음에 안 드네? 너 이제 여기서 여기서 이 땅에서 일하지 마 하면서 내쫓는 겁니다. 그러면 미리부터 돈도 먹이고 술도 먹이고 아달재신으로 돌아치는 놈이 그 땅을 슬쩍 앉는다. 그러니까 미리 장인한테 술도 주고 돈도 준 얘, 뇌물을 준 얘가 그 땅을 쏙 가져간다는 거야. 이 바람에 장인님 집 빈 예안가 안에는 눈깔 커다란 황손한 놈이 절로절로 엉금엉금 기어들고 동리 사람은 그 욕을 다 먹어가면서도 그래도 굽실굽실 하는 게 아닌가라는 건데 이 황소한 놈이 뇌물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다시 처음부터 오셔서 이놈의 장인님 보시면 여기 뒤에 오작해야부터 아닌가까지는 장인에 대한 마을의 평판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장인에 대한 마을의 평판이 이렇게 안 좋다는 것을 뭐 상황이나 대화, 행동으로 보여준 게 아니라 그냥 요약해서 딱 정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런 장인도 나한테는 큰 소리를 못 친답니다. 그러나 내게 장인님은 감히 큰 소리 할 계제가 못한다. 왜냐하면 얘가 일은 또 기똥차게 잘한대요. 나의 노동력이 필요해서 뭐라 못해요. 왜냐하면 뒷생각은 못하고 뺨 한 개를 딱 때려놓고는 장인님 무색해서 덤덤히 쓴 침만 삼킨다. 난 그 속을 퍽 잘 안다. 조금 있으면 갈도 꺾어야 되고 모도 내야 하고 한창 바쁜 때인데 날 일 안 하고 우리 집으로 가면 고만이니까 작년 이맘때 해가지고 또 과거 얘기해줘요. 또 역순행적 구성입니다. 작년 이맘때 트집을 좀 하니까 늦잠 잔다고 돌멩이를 집어던져서 자는 놈의 발목을 삐게 했다. 네, 이것도 장인이 진짜 거칠게 성격이죠. 산화혈식이나 건승 끙끙 앓다더니 종당에는 거반 울상이 되지 않았던가. 근데 이제 장인이 비는 겁니다. 얘 그만 일어나 일 좀 해라. 그래 올 가을에 벼 잘 되면 너 장가되지 않겠니? 라는 식으로 또 거짓말 쳐서 회유하고 있는 거죠. 장인이 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작년 이맘때 사건이 왜 나오냐면 어제 보인, 그러니까 어저께죠. 어저께 보인 태도와 행동의 원인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왜 갑자기 꾀병을 부렸냐라는 거야. 꾀병 부리고 나서도 그냥 뻔뻔하게 이렇게 있는 이유가 작년 이맘때도 꾀병 한번 불었더니 자기 발목을 삐게 해서 일을 못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얘가 조금 더 강하게 나갑니다. 아니 어차피 내 노동이 필요하잖아. 내 노동도 아니면 너 일 못할 텐데 하면서 일부러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때 작년 이맘때는 바로 귀가 번쩍 뜨여서, 그래, 귀가 번쩍 뜨여서 그날로 일어나서 남이 이틀 품 들일 노는 혼자 삶아 놓으니까 장님도 눈깔이 커다랗게 놀랐다. 그러니까 얘가 일을 또 잘하는 겁니다. 그럼 정말로 가을에 와서 혼인을 시켜줘야 할 경우가 옳지 않겠는가? 벼썸을 척척 들었어도 다른 소리는 없고 물통이를 이고 들어오는 점순이를 담배통으로 가리키며 이 자식아 미쳐 자라야지 저걸 데리고 무슨 혼인을 한다고 그러니? 하고 남 낯장만 붉게 해주고 그만이다. 골김에 그저 이놈의 장인님, 네, 이놈의 장인님 역시도 낮춤과 높임 표현이 같이 있죠. 대돌에다가 맺꽂고 우리 고향으로 내뺄까 하다가 꾹꾹 참았다. 참말이지 나는 이거를 하고 집으로 차마 못 간다. 장갈에 들어갔다가 오작 못 났어야 그대로 쫓겨왔느냐고 손가락질 받을 테니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얘도 그래 나 이러면 집에 가면 돼 하지만 막상 집은 못 갑니다. 왜냐면 집으로 가면 집에서 욕할 게 뻔하니까 아유 네가 얼마나 못났어요 그 집에서 쫓겨냈냐 하니까 얘도 막상 집으로 못 가는 거예요. 하고 논뚝에서 뻘떡 일어나 한풀 죽은 장인님 앞으로 다가서며 난 갈테요 그동안 사경천에 쉬었는데 사경이란 월급입니다. 그래서 월급 달라는 거고요. 야 너 사위로 왔지 어디 머슴 살러 왔니? 란 건데 여기서는 지금 나의 실제 지위와 명목상 지위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나의 실제 지위는 머슴이죠. 근데 명목상 지위는 사위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얘가 명목사로운 사위지만 막상 얘가 실제적으로 하는 일과 실제적인 지위, 계급은 머슴이죠.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나와 장인의 관계는 비상식적인 관계인 겁니다. 이게 어느 장인이 어느 사위한테 이렇게 일을 시켜. 그러면 어찐 성례해줘야 안 하지요. 밥맛 불어만 놓고 해준다. 글쎄 내가 안 하는 거냐. 그년이 안 크니까 하고 얼음얼음 담배만 담으면서 늘 하는 소리를 또 늘어놓는다. 이렇게 따져나가면 언제든지 늘 나만 믿지고 만다. 이번엔 안 된다 하고 좀 단호하게 말하는데 하고 대뜸 구장님한테로 단판 가자고 소매자락 내끌었다. 이 자식이 왜 이래 어른을 안 간다고 뻗디다가 이렇게 호령은 제 마음대로 하지만 장인님 제가 이것도 높임과 낮춤이 같이 있고요. 내 기운은 못 당한다. 막 불어놓고 딸은 안 주고 게다가 땅땅 친 건 다 뭐야. 그러나 내 사실 참 장인님이 미워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얘가 되게 착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장인을 데리고 구장한테 끌고 간 게 장인이 미워서 한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옆에 지식군어변이 한번 보시면 여기서 이 작품의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었는데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씀으로써 어떤 효과를 지니고 있냐면 네, 여기 중간에 인물의 내면 심리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고요. 다음 또 독백체로 사용해서 독자에게 직접 말한다는 느낌을 줘서 서술자와 독자의 거리가 가까워서 친근감을 느낄 수 있고요. 무엇보다 1인칭 주인공 시점 같은 경우에는 주의할 점이 그거였죠. 추측과 판단에 의해서 사건이 왜곡되기 때문에 좀 주관적인 느낌이 강하다라는 거. 왜냐면 내 시선에서만 바라보기 때문에 되게 주관적인 느낌이 강하다 했었죠. 그래서 이 문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봄봄의 서술상의 특징, 시점에 대한 특징으로 나와서 내면의 심리를 느낄 수 있다. 독자에게 말한 듯한 느낌을 준다. 친근감을 준다. 주관적인 느낌을 준다. 혹은 추측과 판단에 의해 사건이 왜곡되는 느낌을 준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17페이지로 가서 이제 왜 얘가 그러면 장인님이 미워서 구장님한테 간 건 아니고 그럼 왜 얘가 왜 장인을 데리고 구장한테 갔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날입니다. 네, 여기서도 역순행적 구성을 볼 수 있고요. 전날이면 과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저께야. 그저께는 언제라고? 이틀 전이야. 그래서 그 전날 얘기한 건 뭐냐면 구장한테 가게 된 원인을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왜 결혼 안 시켜주냐고 장인을 데리고 구장한테 왜 갔냐는 거지.
근데 앞에서는 장인님이 미워서 그런 건 아니래. 그럼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이유를 말해준 게 바로 그 전날, 그저께 사건이에요. 그저께 사건 보시면 왜 내가 쇠고개에 맞은 봉오리 화전밭을 혼자 갈고 있지 않았느냐. 밭 가능 사이로 봄철 돌쪽마다 야릇한 꽃내가 물컹물컹 코를 찌르고 머리 위에선 벌들은 가끔 붕붕 소리를 친다. 바위 틈에서 샘물 소리밖에 안 들리는 산골짜기니까 맑은 하늘에 봄볕은 이불 속같이 따스하고 꼭 꿈꾸는 것 같다. 라는 식으로 이 동그라미 친구는 봄 기운을 알리는 거죠. 봄 기운이 좀 팍 올라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봄 기운이 올라온다는 건 뭐야? 이 사람의 좀 사랑의 감정이 팍 올라온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몸이 나른하고 몸살이 날라고 그런지 가슴이 울렁울렁거렸다라는 건데 이건 지금 진짜 몸살 날라고 그런 게 아니라 얘가 사랑의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얘가 어리숙해서 그런 거야. 어리숙해서 진짜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있는데 이게 내가 요즘 외로워서 사랑의 감정을 느끼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얘가 어리숙해서 나 몸살 날라는 것 같은데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라이 말이 맘마 이렇게 노래를 하며 소를 부리면 여느 때와 같으면 어깨가 으쓱으쓱한다. 웬일인지 반도 가지 않아서 온몸에 맥이 풀리고 대꾸 짜증만 난다. 공연히 소만 드립다 두들기며 아니야 이 망할 놈의 자식아 대리를 꺾어들라 라는 건데 장인님의 소니까 장인님의 소에 화풀이 하는 겁니다. 장인한테 뭐라 못하니까. 그러나 내 속이 정말 안야 때문에 점심을 이고 온 안야 때문이 아니라 점심을 이고 온 점순이의 키를 보고 물화가 났던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진짜 화난 이유가 뭐냐면 점순이 키 때문에 화난 거야. 또 키가 안 자라서. 그럼 자, 점순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데 여기 점순이부터 점순이는 그리 썩 예쁜 기집애는 못 된다. 그렇다고 또 개떡이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고 꼭 내 아내가 될 만큼 그저 툭툭하게 생긴 얼굴이다. 나보다 10년이 아래니까 올해 16인데 그러니까 얘는 26이고 점순이는 16인 겁니다. 몸은 남보다 2살이나 덜 자랐다. 남은 잘도 훤치르도 크건만 이건 위아래가 뭉툭한 것이 내 눈에는 헐없이 감참해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외 중에는 감참외가 제일 맛 좋고 예쁘니까 말이다. 둥글고 커다란 눈은 서글서글하니 좋고 좀 지쳐 찢어졌지만 입은 밥술이나 훈국이 먹음직하니 좋다. 라는 식으로 점순이의 외양을 묘사해줬어요. 그러니까 점순이는 키도 작고요. 좀 옆으로 자랐고요. 근데 눈은 동그랗고요. 근데 입은 조금 축 처졌답니다. 이해했다 맞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겼다고 했는데 그래서 얘랑 나랑 잘 어울려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봄봄에서만 점순이가 되게 못생기게 나오지. 여러분들 그 동백꽃 알죠? 네. 동백꽃에서 점순이 되게 이쁘다 표현해. 얘 공감자라고 하시다. 김유정 문학은 점순이 유니버스입니다. 점순이 등장하면 다 김유정 작가야. 동백꽃도 그래서 김유정이고. 그래서 점순이가 동백꽃에서 조금 이쁘게 등장해. 근데 이상하게 봄봄에서만 좀 못생기게 등장해. 그래서 이 감참에는 점순이에 대한 애정입니다. 점순이가 감참외 같은데 야 이거 감참외 안 좋은 거 아니야 했는데 아니야 참외 중에는 감참외가 제일 맛도 좋고 예뻐 해가지고 우리 점순이는 감참외 같아 하면서 점순이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어요. 먹음직하니 좋다. 아따 밥만 많이 먹게 되면 팔자는 고만 아니냐라는데 이게 이제 좀 당시에 궁핍한 상황을 볼 수 있는 거죠. 당시의 궁핍한 상황과 그 다음에 나의 소박한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다른 것도 필요 없이 그냥 밥만 많이 먹게 되면 된 거야 라는 건데 옛날에 얼마나 가난해서 밥만 잘 먹으면 되냐 라는 거였죠. 가난했던 거. 그러니까 가난했으니까 밥만 잘 먹으면 되지 하는 거야. 하고 아니냐는 것은 구어체를 쓴 건데 구어체란 건 뭐냐면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했습니다 있잖아요. 그 다음에 했습니다는 여러분들 일상생활에 많이 쓰는데 대신에 그런 거 있잖아. 나는 밥을 먹었소. 뭐뭐 소나 뭐뭐 오로 끝나는 말들은 일상생활에 잘 안 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구어체가 아니고 뭐뭐 했습니다. 혹은 뭐뭐 했어요. 같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많이 쓰는 게 바로 구어체입니다. 아니야. 그래서 너네 그러면 너네 생각해봐. 나는 너한테 편지를 줄 거야. 난 너에게 편지를 줄 거야. 한테랑 에게 중에 뭘 많이 써? 너한테 편지를 쓸 거야. 너에게 편지를 쓸 거야. 에게가 구어체입니다. 근데 에게는 쓸 때 많이 쓰고 너한테는 말할 때 많이 쓰고. 그러니까 에게를 말할 때 많이 쓰고 한테는 문어체라서 글 쓸 때 많이 써. 한테를 오히려 말할 때 많이 쓰고. 그럼 안 되는데? 그래서 너네가 자소서나 뭐 글을 쓸 때 한테를 써야 돼. 누구누구한테 뭘 했다 이런 식으로. 뭐 누구누구에게 뭘 했다 이런 말 쓰면 안 돼. 한테가 문어체고 에게가 구어체야. 에게가 막 누구에게 올림 이런 식으로 많이 쓰잖아요. 그러게? 약간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러게? 너 반대로 알고 있나? 아닌데? 일단 이건 일단 넘어갈게요. 구어체는 일단 일상생활에 쓰는 말이고요. 그래서 한 가지 파가 있다면 파는 이제 결점 이런 거고요. 단점이 있다면 가끔 몸이 너무 빨리빨리 논다. 그러니까 몸이 빨리빨리 논다고 뭐냐면 잠깐 옆 강실에 있을게. 옆 조그만 강에. 빨리빨리 논다고 뭐냐면 마음이 몸을 못 따라가는 거야. 몸이 막 빠른 거야. 그래서 몸이 덤벙덤벙 거린다고 하거든요. 얘네는 무슨 말이냐면 주의가 산만하다는 거야. 몸이 빠르다는 게 몸이 마음을 못 따라가서 막 주의가 산만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 그래서 밥을 나르다가 때없이 풀밭에다 깨박아쳐서 흥투성이 밥을 곧잘 먹인다. 그러니까 밥을 갖고 오다가 얘가 빨리 가야지 하다가 맨날 밥을 쏟는 거야. 쏟아가지고 밥이 다 쏟아졌는데 그 밥을 새로 갖고 온 게 아니라 그냥 흙 묻은 것도 다시 덮고 오는 거야. 그걸 갖고 와서 얘가 다 착합니다. 안 먹으면 무한할까 봐서 이걸 씻고 안 잤다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또 안 먹으면 점순이가 삐지니까 이제 아이고 그래 점순이가 그래서 갖고 왔으니까 그래서 갖고 왔던 거고요. 의적의적 소리만 나고 돌을 먹는 거지 발을 먹는 거지. 근데 중요한 게 그러나 이날은 웬일인지 성암박채로 밥머리에 곱게 내려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분위기가 다르다는 걸 보여주죠. 과거 얘기. 그러니까 원래는 평소에는 막 밥을 다 흙 묻혀서 갖고 왔는데 이날 그저께 이틀 전에는 이때만큼 밥을 이쁘게 갖고 온 거야. 그러니까 뭔가 다르단 거지. 그래서 또 내외를 해야 되니까 저맘치 떨어져서 이쪽으로 등을 향하고 웅크리고 앉아서 그릇 나기를 기다린다. 내가 다 먹고 물러섰을 때 그릇에 와서 챙기는데 난 깜짝 놀라지 않았느냐. 고개를 푹 숙이고 밥 한 지에 그릇을 포기하면서 날더러 들으는지 혹은 제 소리인지 밥만 일만 하다가 갈 텐가 라는 식으로 지금 점순이의 1차 충동질을 볼 수 있습니다. 충동질이란 것은 도발입니다. 너 맨날 일만 하다 갈 거야? 라는 식으로 나의 적극적 대응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점순이도 답답했던 거야. 점순이도 결혼하고 싶었던 거야. 점순이 결혼하고 싶어서 야, 너 밤낮으로 일만 하다 갈 거야? 하고 혼자서 쭝얼거린다. 고대 잘 나외하다가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난 정신이 얼떨떨했다. 그러면서도 한편 무슨 좋은 수가 있는가 싶어서 나는 공중에 된 이유가 뭐냐면 내외했어. 직접적 말 못하고 일부러 저쪽 보면서 공중에 대고 혼잣말로 그러면 어떡해 라고 하는데 되게 소극적이죠. 적극적인 점순이와 대조가 됩니다. 그래서 점순이가 성례시켜달라 하지 뭘 어떡해 라는 식으로 점순이의 적극성을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점순이 당돌함도 볼 수 있죠.
무엇보다 점순이도 결혼을 원합니다. 마음에 들었나 봐. 하고 대알지게 쏘아붙이고 얼굴이 빨개져서 산으로 그만 뒷걸음치신다. 점순이도 이렇게 말해놓고 부끄러운 거야. 그래서 얼굴이 시뻘개진 거지고요. 나는 잠시 동안 어떻게 되는 심판인지 맥을 몰라서 그 뒷모양만 덤덤히 바라보았다. 봄이 되면 온갖 초목이 물이 흐르고 싹이 트고 사람도 아마 그런가 보다 라는 건데 이게 지금 제목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무슨 생각하냐면 얘 점순이가 왜 그러지? 아, 봄이어서 그런가 보다 하는 겁니다. 봄이 이렇게 좀 더 성숙해지는 단계인데 봄이 돼가지고 점순이도 조금 성숙해져서 나한테 이렇게 충동질 시켰구나 라는 식으로 사람도 점순이도 아마 그런가 보다 하고 며칠 내에 뿌쩍 속으로 자랐다는 게 무슨 말이야? 정신적으로 성숙해졌던 거죠. 정신적으로 성숙해진 점순이가 여간 반가운 것이 아니다. 이런 걸 멀쩡하게 안즉 어리다고 하니까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옆에 보시면 여기 지식꾸러미의 봄의 상징적임을 보시면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에 맞아 이성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생겨난 것을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나의 욕구가 더 커지는 계기가 보여집니다. 또 쓰면 남녀의 사랑을 부추기는 역할이기도 해요. 우리가 구장님을 찾아갔을 때 또 시작됐고요. 여기서는 다시 시간이 좁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저께 이틀 전 얘기하다가 이제 어제 이야기로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 순서를 타임라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점순이가 1차 충동질한 것은 이틀 전이고요. 그래서 얘가 구장한테 찾아온 건 어제야. 그래서 어제의 사건인 겁니다. 이 구장한테 찾아간 이 에피소드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해악성이 완전 더 올라가요. 무엇보다 나랑 장인의 갈등이 계속해서 지속되고요. 무엇보다 당시의 시대상을 암시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이 당시 시대상 암시 파트를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봉봉 전체 시대상을 암시하는 부분이 나오진 않아요. 구장을 찾아갔을 때 이 파트에서 시대상을 암시하는 파트가 나오는 거야. 이거 문제 치사하게 나오면 이렇게 나온댔죠? 치사하게 나오면 여기 우리가 구장 찾아갔을 때 파트만 똑 잘라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걸 찾아라 라고 나온 것도 있고요. 아니면 구장한테 찾아간 게 아니라 점순이가 나한테 충동질했을 때 모습만 딱 서술해 놓고 여기에 대한 적절한 걸 골라라 했는데 선지의 당시의 시대상을 암시한다. 이건 틀린 거야. 왜냐면 점순이가 나한테 충동질한 건 당시 시대상을 알 수가 없어. 왜 여기 시대상을 알 수 있는지 한번 이따 천천히 보시면 그는 쌀이문 밖에 돼지우리에서 죽을 퍼주고 있었다. 네, 돼지우리에서 죽을 퍼주고 있었던 것은 토속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죠. 토속적인 게 약간 정통적인 거. 옛날 농사적인. 저기 시골의 분위기. 왜냐면 도시에서 쌀이문이 정문이거든요. 집문 앞인데 집문 앞에서 돼지우리 키우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토속적인 향토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고요. 서울에 좀 갔다 오더니 사람은 점잖아야 한다고 옷샘이 양쪽으로 뾰족이 삐치고 그걸 에헴하고 늘 쓰다듬는 손버릇이 있다라는 건데 여기는 지금 구장을 희화화했거든요. 희화화가 뭐냐면 희는 기쁠 희, 그러니까 웃기게, 화는 그림, 그다음에 그 맨 마지막 화는 되다거든요. 그러니까 웃기게 그림을 그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을 웃기게 표현했던 겁니다. 그래서 구장이라는 사람을 에헴 이러고 있는데 이 모습이 되게 웃기게 표현했던 거야.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외양 묘사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행동 묘사를 하고 있죠.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양쪽으로 수염이 툭 삐친 것은 외양을 나타낸 거고 늘 쓰다듬는 손버릇은 행동을 나타낸 거야.
이것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구장을 희화화할 때 외양과 행동을 묘사함으로써 구장을 웃기게 표현한 거야. 그 다음에 우리를 멀뚱히 쳐다보고 미리 알아챘는지 내 눈치가 빠릅니다. 알아챘는지 왜 일들 허둥하고 그래 하더니 손을 올려서 그 해햄을 한번 또 후딱 했다. 구장님, 우리 장인님과 치매 계약하기를 먼저 덤비는 장인님을 뒤로 떼다 밀고 내가 허둥지둥 달겨들다가 가만히 생각하고 하는데 여기도 해학적인 거죠. 그러니까 장인이 먼저 구장한테 왜 그러냐면 말하려 했는데 내가 막 덤벙덤벙해서 비켜요 하면서 장인을 밀치고 얘가 얘기를 한 거야. 웃기는데 좀 위로하고 동정하기 위해서 있는 것도. 근데 여기서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웃기게 표현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서 아휴 참 짠하다 이런 생각 드니까. 하고 우리 빙자님과 치매했는데 얘가 또 빙자님이라 불러요. 왜냐하면 장인님을 의식한 겁니다. 장인님을 의식해서 장인님에서 빙자님, 빙자님이란 건 남의 장인을 얘기하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표현을 바꾼 이유가 뭐냐면 하고 첫 번부터 다시 말을 고쳤다. 장인님은 빙자님 해야 좋아하고 밖에 나와서 장인님 하면 괜히 고를 내려고 한다라는 건데 이거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죠, 장인이.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허세가 있는 겁니다. 장인이에요. 그러니까 장인 입장에서는 얘가 똘똘한 게 아니고 좀 멍청하니까 멍청한 얘가 나한테 장인님 장인님만 사람들 그럴 거 아니야. 저 장인이 그렇게 욕심 많다더니 사위는 좀 멍청한 일을 가졌네. 이러니까 밖에 나가서는 장인이 아니라 빙자님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사자성어로 나타내면 허장성세예요. 여러분 혹시나 말씀드리는데 허세는 줄임말입니다. 허장성세의 줄임말이 허세야. 허세랑 허장성세가 같은 말이야. 허세라고 쓰면 틀리겠죠. 만약에 두 글자로 쓰라면 허세를 써야 되고 네 글자로 쓰면 허장성세 써야지. 근데 줄임말인데 그걸 줄임말이 쓰라고 나오고. 근데 그렇게 써요. 그냥 이건 국립국어나 따져야지. 어떡하겠어. 국립국어니 그냥 쓰래. 우리가 어쩔 순 없지. 그래서 허장성세는 허세랑 같은 말입니다. 뱀도 뱀이래야 좋냐고 창피스러우니까 남 듣는 데는 제발 빙자님 빙모님 하라고 일상 말조짐을 받아오면서 난 그것을 잡고 있는다. 당장돈 장인님 하다가 옆에서 내 발등을 꾹 밟고 곁눈질 흥기는 바람에 겨우 알았지만 이것도 비언어적 표현이죠. 구장님도 내 이야기를 자세히 듣더니 퍽 딱한 모양이었다. 하기야 구장님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다 그럴 게다. 길고 길러둔 새끼 손톱으로 코를 후비며 저리 탁 튕기면 이거는 행동 묘사를 통해서 구장을 희화화시킨 거죠. 그럼 봉필씨 얼른 성례시켜 주구려. 그렇게까지 제가 하고 싶다는 걸 하고 내 짐작대로 말했다는 건데 이건 지금 내가 구장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말에 장인님이 삿대질로 눈을 불아내고 내 삿대질로 눈을 불아낸다는 거니까 얘도 비언어적 표현이죠. 성내고 말고 기집애년이 미처 자라야 할 게 아닌가 하고 고만 몰수룩해서 입맛만 쩍쩍 다실 뿐이 아닌가. 그것도 그래 하고 얘기합니다. 또 구장이 처음에는 결혼시켜주라 해놓고 장인이 아니 키가 자라야지 할 거 아닌가 했더니 구장이 또 그것도 그러네 하는 겁니다. 근데 구장이 줏대가 없습니다. 그래 거진 4년 동안에 안 자랐더니 그 키는 언제 자란지요? 다 그만두고 사경내쉬 하면서 또 위협하고 있고 반항하고 있어요. 글쎄 이 자식아 내가 크지 말라고 그랬니? 왜 날 보고 떼냐? 빅모님은 참새만 한 것이 그럼 어떻게 애를 낳지유 하면서 빅모님을 비유적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빅모님을 참새라고 빗대어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뭐야? 점순이가 키 안 자라서 결혼 못 한다는데 빅모, 장모 역시 키 조그만데 어떻게 애 낳았냐? 결혼했냐? 이런 거죠.
그랬더니 장인님은 이 말을 듣고 껄껄 웃더니 코를 푸는 척하고 날 은근히 고르려고 팔꿈치로 옆 갈비뼈를 퍽 치는 것이다. 더럽다. 나도 종아리에 파리를 쫓는 척하고 허리를 구부리며 어깨로 그 궁둥이를 콱 내밀었다. 네, 장인과 내가 살짝 몸싸움 한 겁니다. 그림 그려져? 네. 이게 쿡 찌니까 얘가 이게 다리 쓰다보면서 또 퍽 친 거야. 귀엽지 않아? 되게? 장인님은 앞으로 우질끈 사리문깨로 쓰러질 타다가 몸을 바로 고치더니 눈총을 몹시 쏘았다. 이런 쌍년의 자식 하고 싶었으나 남의 앞이라 차마 못하고 섰는 그 꼴이 폭 쟁그러웠다. 그러나 이 말에는 별반 시토나 귀정을 얻지 못하고 도로 눈으로 돌아와서 모를 부었다. 왜냐하면 장인님은 뭐라고 귓속말로 수근수근하고 간 뒤다. 구장님이 날 위해서 조용히 데리고 아래와 같이 일러주었기 때문이다. 뭉태의 말은 구장님은 장인님에게 땅 두마지 얻어붙이니까 그래 깨었다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건데, 이 뒤에 나오는 뭉태가 조금 더 중요한 캐릭터죠. 이제 구장이 나한테 하는 말입니다. 그래, 자네 말도 옳지. 암 나이가 찼으니까 아들 급하다는 게 잘못된 말은 아니야. 하지만 농사가 한창 바쁠 때 일을 안 한다거나 집에 달아나는가 하면 손해죄로 그것도 징역을 가거든 하면서 지금 협박합니다. 이건 사실이 아니죠. 진짜 그 농사 안 짓는다 해서 징역까지는 않죠. 하고 여기에 그만 정신이 번쩍 났다. 왜 요전에 삼포마에서 산에 불 좀 놓았다고 징역 간 거 못 봤나? 제 산에 불을 놓아도 징역간이 있던데 남의 농사 버려주니 제가 얼마나 더 중한가인데, 이거는 관련이 없는 사례죠. 그래서 관련이 없는 사례로 나에게 겁을 주는 겁니다. 아니, 산에 불 놓은 거랑 일 안 한 거랑 서로 관련이 없죠. 그리고 자넨 경장을 간대지만 그러면 괜시리 죄를 들쓰고 들어가는 것에, 또 결혼도 그렇지, 법률에 성년이라는 게 있는데 21가 돼야지 비로소 결혼을 할 수 있는 걸세 라는 식으로 법률적 지식을 들어서 또 얘기를 하죠. 법률적 지식으로 설득하고 있습니다. 자넨 물론 아들이 늦을 걸 염려지만 점순위로 말하면 인제 16이 아닌가? 그렇지만 아까 빙자님의 말씀이 올 가을에는 열리를 제쳐서라도 성례를 시켜주겠다 하시니 좀 고마울 겐가? 빨리 가서 뭐 붙던 거나 마저 붙게, 군소리 말고 어서 가! 라는 식으로 지금 마지막에는 나를 회유하고 있습니다. 장인의 말을 인용하고 있죠. 그래서 구장이 나에게 한 말이 순서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문제가. 제일 첫 번째, 구장은 나를 협박하고 있고요. 너 그러다 징역 간다 라고 협박하면서 겁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법률적 지식으로 설득을 시키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장인의 말을 인용하면서 회유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단계로 이루어진 게 바로 구장의 말이에요. 그 밑에 콕 정리에 구장의 역할 나와 있는데, 구장의 역할을 좀 더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일단 희화화를 통해서 해악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난 무엇보다 구장이 나랑 장인의 갈등을 해결해줬어, 못 해결해줬어? 해결 못 해줬어. 그렇기 때문에 갈등을 지속시키고 있고요. 무엇보다 제가 왜 얘가 이 파트에서 당시 시대상을 암시할 수 있냐면, 구장은 소장농이야. 그렇기 때문에 마름인 장인의 말을 들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당시 시대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구장의 역할? 구장의 역할은 총 3가지인데, 인물을 구장을 희화화시키면서 해악성을 유발하고, 그다음에 구장이 나랑 장인의 갈등을 해결해 준 게 아니라 오히려 지속시키고 있고요. 무엇보다 구장은 소장농으로서 말은 장인에게 뭐라 못하고 장인이 하라는 대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 시대상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괜찮아? 네. 자, 그 다음에 21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자, 전개 3부분이는데 다시 오늘 아침으로 돌아왔어요. 시간을 복귀시켰고요. 그래서 아침으로 돌아왔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 끽소리 없이 왔다. 장인님과 내가 싸운 것은 지금 생각하면 전혀 뜻밖의 일이라 할 수 없다. 장인님으로 말하면 요즘 막 자기들에게 행세를 좀 하고 싶다 해서 돈 있으면 양반이지 별게 있느냐라는 식으로 지금 장인의 명예욕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시간의 역행은 역행이니까 네. 오늘 아침에 저거 시간의 역행 아니에요? 역행은 아니죠. 다시 돌아온 거지. 원래 어제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오늘 얘기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왔다 갔다 하는다고 그 입체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그다음 뒤에 나오는데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건의 인과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거든. 실감나게 얘 구장한테 왜 갔어? 나? 사건 해결하기 그 전에 얘가 구장한테 간 이유가 뭐야? 점순이 충동질 때문에 그랬잖아. 그래서 그 주장한테 찾아간 건 어제 일인데 그래서 점순이가 나한테 충동질한 그저께 이야기를 먼저 해준 다음에 어제 얘기를 해준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왜 깨병 부렸어? 반항인데 얘가 작년 이맘때에 다리를 쪄가지고 나 무엇보다 깨병 부리면서 나 일 안 하면 그만이야 이렇게 배짱 부릴 수 있었던 게 작년 이맘때 이랬다가 내가 다치니까 아무것도 못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뻐길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인과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 역순회적 구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고 일부랑 아랫배를 툭 내밀고 걸음도 뒤틀리게 걷고 하는 이 판이다. 네, 여기서 썼던 게 허장성세인데 허장성세가 그냥 허세입니다. 이까진 나쯤 두들기다가 남의 땅을 가지고 여기서 중요한 게 남의 땅을 가졌단 거야. 그래서 마름이란 거죠. 이게 여태까지는 이거 갖고 장난친 적은 없거든요. 장인이 남의 땅으로 가지친다 혹은 장인의 땅을 이렇게 한다는 건 안 나왔는데 장인이 땅 주인 아닙니다. 그래서 뭐처럼 닦아놓았던 가문을 망친다든지 할 어른이 아니다. 또 나로 논지면 아무쪼록 잘 배서 점순이에게 얼른 장가를 들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자면 결국 어젯밤 또 이제 시간이 바뀝니다. 과거에 회상하고 있어요. 뭉태네 얘기를 합니다. 뭉태네 집에 맛을 간 것이 썩 나빴다라는 겁니다. 낮에 구장님 앞에서 장인님과 내가 싸운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대꾸 빈정 거는 것이 아니냐. 그래, 맞고도 그걸 가만둬 하는데 이거는 뭉태의 충동질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도발하는 사람이 두 명이야. 점순이랑 뭉태인데 점순이는 1차, 2차가 있고요. 뭉태는 이때 어젯밤에만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 그럼 어떡하니? 라는 식으로 되게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요. 임마 봉피를 모판에다 거꾸로 박아놓지 뭘 어떡해? 라는 식으로 뭉태는 장인을 싫어하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고 괜히 내 대신에 화를 내가지고 주먹질하다가 등장까지 쳤다. 놈은 보일시 괄괄하지만 이 괄괄이란 게 다혈질이란 거거든요. 그래서 뭉태의 성격을 직접 제시하고 있습니다. 괄괄하다는 건 다혈질이란 거야. 그래서 그래놓고 날더러 석유감을 물라고 막 찌다오를 붙는다. 난 엉안이 벙벙해서 잠자코 앉았으니까 저만 연시 찌꺼리는 소리가 밤낮 일만 해주고 있을 테냐. 영득이는 1년을 살고도 장가를 들었는데 넌 4년이나 사고도 더 살아야 돼. 그런데 여기 파트가 중요한 게 영득이는 1년을 살고도 장가를 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대리사일제가 흔했어요. 그러니까 나가 대리사일제 하는 게 되게 희귀한 경우가 아니라 특이한 경우가 아니라 영득이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 다 대리사일제 했습니다. 근데 보통 대리사일제 하면 1년 정도 일했는데 얘만 조금 특이하게 3년, 4년 동안 일하는 거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네가 세 번째 사위인지 아니 세 번째 사위인데 내가 점순이의 세 번째 남자야.
하고 남이라도 분하다. 이 자식아 우물에 깝 빠져 죽어. 나중에는 겨우 손톱으로 목을 딸라고 하고 제 아들같이 함부로 훅닥이었다. 별의별 소리를 다 해서 그대로 옮길 수 없으나 그 줄거리는 이렇다라는 식으로 지금 요약해서 제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뭉태의 역할을 드러내는 뭉태의 역할을 드러내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먼저 여기부터 볼게요. 22페이지에 콕 정리에 뭉태의 역할이 있는데 뭉태의 역할 보시면 장인의 교활한 속성을 폭로하고요. 나의 처지를 일깨우고 충고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장인의 실상이 정확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는 되게 어리숙한 이였잖아. 그래서 나가 장인의 모든 걸 다 정확한 정보를 줄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뭉태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어리숙한 나의 시각으로 전달하기 어려운 사항들을 다 뭉태가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뭉태가 중요한 거야. 뭉태가 왜냐면 내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나는 어리숙하니까 장인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줄 수 없어서 뭉태가 정확한 정보, 자세한 정보를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아? 뭉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보시면 뭉태가 무슨 말을 해주냐면 우리 장인님이 딸이 셋이 있는데 맏딸은 재작년 가을에 시집을 갔다. 정말은 시집을 간 것이 아니라 그 딸도 대리사회를 해가지고 있다가 보냈다. 그런데 딸이 10살 때부터 19, 즉 10년 동안에 대리사회를 가라기를 동리에서 사위부자라는 것은 반어적 표현이죠. 이건 장인을 비판한 내용이죠. 좋은 말이 아니지. 부자라고 이름이 났지만 14놈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첫째 딸의 남자는 14명이었어. 대리사회를 14명이나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위 부자라고 사람들이 놀렸던 거야. 근데 왜 이렇게 장인이 대릴 사이에 목숨을 거냐면 장인님은 아들이 없고 딸만 있는 거로 딸을 대리 사이를 해올 때까지 부려먹지 않으면 안 된다. 왜? 물론 머슴을 두면 좋지만 그건 돈이 드니까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있으면 아들한테 공짜로 야 너 이래 했을 텐데 딸내미한테는 그럴 수 없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머슴을 들여야 되는데 머슴을 들면 돈을 줘야 되니까 이 돈이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대리사일제로 야 너 우리 가족이니까 가족 돈 안 줘도 되잖아. 그러니까 일해 하면서 공짜로 노동력을 착취시킨 거죠. 그래서 일 잘하는 놈을 고른이라고 연팡 바꿔드렸다. 또 한편 놈들이 욕만 줄창 퍼붓고 심의도 부려먹으니까 대리상에서 달아내기도 했지. 점순이는 둘째 딸인데 내가 일테면 그 세 번째 대리 사이로 들어온 셈이다. 내 다음으로 네 번째 놈이 들어올 것을 내가 일도 잘하고 사람이 좀 어수룩하니까 장인님이 잔뜩 붙들고 놓질 않는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대리사이가 바뀐 이유가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일 잘하는 애들은 자기네들이 화나서 떠난 거야. 근데 자기네들이 먼저 떠나기 전에 했던 애들은 일을 너무 못해서 장인이 쫓겨낸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로 쫓겨낸 거야. 이 새끼 너무 일을 못하는데 야 너 나가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일 잘하는 애들이 화가 나서 더 이상 못해 먹겠습니다 하고 나가는 경우 두 가지의 이유가 있었던 거고 나는 왜 장인이 계속 데리고 있냐면 일도 잘하고 조금 어수룩하니까 이게 계속 데리고 있는 겁니다. 다음 22페이지 딸이 이제 16, 셋째 딸은 이제 6살이 납니다. 적어도 10살은 돼야 대리사를 할 테므로 그동안은 죽도록 부려먹어야 된다. 그러니 이제는 속 좀 차리고 장가를 달라고 때를 쓰고 나자버서 할 이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심한 경우는 그거야. 셋째 딸이 6살이어서 대리사를 들려면 16살이 돼야 돼. 그러니까 10년을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점순이랑 나를 결혼시키면 10년 동안 대리사를 못 들여.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장인은 10년 동안 얘를 대리사를 시키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제목이 봄이란 거야. 계속 반복될 거라고. 왜냐면 첫째 딸도 결혼시키고 싶어서 결혼시킨 게 아니라 나이가 차서 결혼시킨 거야. 억지로. 10년이네. 10살이니까 4년이죠. 죄송합니다. 4년. 말을 잘못했다. 4년이죠. 4년을 더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난 건으로 엉엉 귓등으로 들었다. 뭉태는 땅을 얻어 붙이다가 떨어진 뒤로는 장인님만 보면 공연히 못 먹어서 으르렁거린다. 그러니까 뭉태가 장인을 싫어하는 이유죠. 그러니까
뇌물을 못 줘서 쫓겨난 거야. 그것도 장인님이 저 달라고 할 적에 제 집에서 위한다는 그 감투를 선뜻 주었으면 그럴 일도 없었던 걸. 그러나 나는 뭉태의 놈의 말을 전수히 고이 듣지 않았다. 꼭 고이 들었으면 간밤에 와서 장인님과 싸웠지 무사히 있었을 리가 없지 않은가. 그러면 따르게까지 인심을 잃은 장인님이 혼자 나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파트가 나는부터 장인님이 혼자 나빴다 부분이 사회적, 시대적 배경을 반영하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뭉태가 장인을 싫어하는 게 뭐야? 뇌물을 못 줘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시대적 배경은 그런 거지. 마름한테 소장농들이 뇌물을 줘야 자기네들 일을 할 수 있었는데 뭉태네 소장농은 지금 마름, 장인에게 뇌물을 못 줘서 쫓겨난 거기 때문에 그러한 사회적, 시대적 배경을 반영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괜찮아? 네, 힘들지만 좀만 더 힘내봅시다. 이제 위기 다음에 거의 다 왔어요. 자, 그 다음에 위기 파트입니다. 실토이지 나는 점순이가 아침상을 가지고 나올 때는 오늘은 또 얼마나 밥을 남이 담았나 이것만 생각했다. 상에는 된장찌개하고 간장 한 종지, 족밥 한 그릇, 그리고 밥보다 더 수부룩하게 담은 산나물이 한 대첩 이렇다. 이 밥보다 더 수부룩하게 있는 산나물이 점순이가 나에 대한 애정을 보인 거죠. 왜? 점순이가 산나물을 캐니까. 나물은 점순이가 틈틈이 해오니까 2대접이고 4대접이고 멋대로 먹어도 좋으나 밥은 장인님이 한 사발 외에는 더 주지 말라고 해서 안 된다. 그런데 점순이가 그 상을 내 앞에 내려놓으며 제멀로 짓거리는 소리가 구장님한테 그냥 갔다 온다면 어떻게? 라는 식으로 2차 충동질이 시작됐어요. 이 2차 충동질이 시작됐습니다. 구장님한테 갔다가 그냥 오면 어떡해? 라는 식으로 하고 엊그제 산에서와 같이 대우 쫑알거린다. 따는 내가 더 단단히 덤비지 않고 만 것이 좀 어리석었다. 속으로 그랬다. 그래 나도 저쪽 벽을 하나 외면하면서 내 말로. 다음 페이지. 안 된다는 걸 그럼 어떡한다 하니까 쇠물 잡아채지 그냥 둬 이 바보야 하는 겁니다. 이 쇠밀한 건 수염인데 이게 중요한 말이죠. 밑에 있는 것처럼 장인과 싸우게 된 결정적인 계기입니다. 근데 이게 셈이 수염인데 점순이가 수염이라도 잡아채지 그냥 둬. 이 말이 진짜 수염을 잡으란 말이 아니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란 말이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란 말이었죠. 근데 나는 어떻게 알아들어? 진짜 수염을 잡아채라고 알아듣죠. 그래서 뒤에서 장인이랑 싸울 때 수염을 팍 잡아채죠. 하고 또 얼굴이 빨개지면 성을 내며 안으로 셀쭉하니 튀 들어가지 않느냐. 이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지 보았다면 내 얼굴이 애매일엔 황새의 새끼처럼 가엾다 했을 것이다. 라는데 이게 왜? 얘 왜 이렇게 갑자기 충격 먹었어? 나? 왜냐하면 점순이에게 바보 취급당해서 그래. 그러니까 이 전까진 괜찮았어. 이 전까지 점순이가 뭐라 하든 사람들이 뭐라 하든 괜찮았는데 셈을 잡아채지 그냥 또 이 바보야 하니까 이 바보란 소리에 뭐야 점순이가 나를 바보 취급해? 하면서 이때 갑자기 충격을 팍 먹은 거야. 그래서 사실 이때 마침 슬펐던 일이 또 있었는지도 모른다. 다른 사람은 앞만 못생겨도 해도 좋지만 내 아내가 될 점순이가 병신으로 본다면 참 신세는 따분하다. 밥을 먹은 뒤에 지게를 지고 일터를 갈려하다가 도로 벗어던지고 바깥마다 공석 위로 드러나와서 나는 차라리 죽는 이만 같지 못하다 생각했다. 내가 일 안 하면 장인님 저는 여기서도 높임 표현과 낮춤 표현이 있고요. 나이가 먹어 못하고 결국 농사는 못 짓고 만다. 뒷짐으로 트름을 꿀꺽하고 대문 밖으로 나오다 날 보고서 이 자식아 너 왜 또 이러니? 관객이나 했어요. 아이고 배야 돼. 또 꾀병 부려요. 기껏 밥 처먹고 나서 무슨 관객이야. 남의 농사 버려주면 이 자식아 징역 간다라는 건데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남의 농사 버려주면 징역 간다. 이 부분을 통해서 장인과
구장이 짜고 짜고 친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구장이 같이 협박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인이 구장한테 얘기를 한 거죠. 야, 이렇게 얘기해. 라는 식으로 얘기해서 구장 역시 이렇게 얘기한 거죠. 또 이제 나도 세게 나갑니다. 가도 좋아요. 아이고 배야. 참만 난 일 안 해서 징역 가도 좋다 생각했다. 일 후 아들에 나와도 그 앞에서 바보 이렇게 별명을 드릴 테니까 오늘은 열쪽이 난데도 결정을 내고 싶었다. 네, 이제 절정 부분을 갑니다. 절정이 이 소설의 하이라이트죠. 장인님이 일어나고 해도 내가 안 일어나니까 눈에 독이 올라서 저편으로 힝하게 가더니 지게막대기를 들고 왔다. 그걸로 내 허리를 마치 돌 넘기듯이 쿡 찔러서 넘겼다. 밥을 잔뜩 먹고 딱딱한 배가 그럴 적마다 퉁겨지면서 이 꼿꼿한 것이 여간 캥기지 않았다. 네, 여기도 해학적인 표현이죠. 왜냐면 지금 민호가 아까 밥 먹어서 배 빵빵할 거 아니야. 근데 민호가 졸아서 내가 이 뾰족한 걸 배로 쿡쿡 찔러. 그 민호 어떻게 됐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배가 빵빵하니까 딱딱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띵콩 구르는 거잖아.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되게 웃기겠죠? 이렇게 쿡쿡 찌르면. 네. 그래도 안 일어나니까 이번에는 배를 지게막대기로 위에서 쿡쿡 찌르고 발길로 옆구리를 차고 냈다. 장인의 원체 심정이 굳어서 그렇지만 나도 저만 못하지 않게 배를 채웠다. 아픈 것을 눈을 꼭 감고 넌 해라 난 재밌다 듯이 있었으나 볼기짝을 후려갈기 적에는 나도 모르게 뻘떡 일어나서 그 수염을 잡아챘다마는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참았다가 뺨을 맞자마자 갑자기 빵 돈 겁니다. 근데 이게 수염을 딱 잡았는데 점순이가 이렇게 하라 해서 수염을 잡은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얘가 뺨을 맞고 화가 나서 수염을 잡은 게 아니야. 점순이가 쳐다봐서 그런 거야. 내 골이 난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곁에 안 것이 아니라 정말은 아까부터 벽 뒤에 울타리 구멍으로 점순이가 우리들의 꼴을 몰래 엿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순이를 의식한 거야. 그러니까 얘가 땀을 맞아서 놀래긴 했는데 그래서 화가 나서 수염을 잡아챈 게 아니라 땀 맞고 딱 옆을 봤더니 점순이가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점순이한테 허세를 부리기 위해서 수염을 빡 잡은 거죠. 가뜩이나 말 한마디 톡톡이 못한다고 바보라는데 내까지 잠잠고 맞는 걸 보면 짜정 바보라 할 게 아닌가. 또 점순이도 미워하는 이까진 놈의 근데 이것도 낮춤과 높임이 같이 있죠. 이까진 장인님 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막 때려도 좋지만 사정 보아서 수염만 채고 저기까지 잘 들리도록 이걸 깔셀라 보다 하면서 허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점순이 의식한 거죠. 이걸 확 죽여버려 이런 겁니다. 하고 소리를 쳤다. 장님이 더 약이 바짝 올라서 잡은 참 지게맥대기로 내 어깨를 그냥 내려갈겼다. 정신이 다 악절하다.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땐 그땐 나도 온몸에 약이 올랐다. 이때는 화가 난 겁니다. 얘가. 이땐 나도 화가 난 거야. 이 녀석의 장인님인데 이것도 높임과 낮춤이 같이 있죠. 이 녀석의 장인님하고 눈에서 불이 펑 나서 그 아래 밭 있는 넝알로 그대로 때밀러 굴러버렸다. 기어오르면 굴리고 굴리면 기어오르고 이러길 한 너덕더라며 그럴 적마다 두려만 먹고 왜 성례를 안 해지유 하는 건데 이게 싸움의 근본 원인이죠. 나돈 이렇게 호령했다. 하지만 장인이 선뜻 오냐 내일이라도 성례시켜주마 했으면 나도 성가신 걸 그만두었을 줄 모른다. 나야 이러면 때린 거 아니니까 나중에 장인 척다는 누명도 안 들을 터이고 얼마든지 해도 좋다. 한 번은 장인님이 헐떡헐떡 기어 올라오더니 내 바지가랑이를 요렇게 노리곤 단팍 움켜쥐고 매달렸다. 이게 급소를 잡았던 겁니다. 악 소리를 치고 나는 그만 세상이 다 팽그를 도는 것이 빙장님 이 자식 잡아먹어라 잡아먹어. 근데 이건 반어적 표현이죠. 진짜 장인이 너 나 잡아먹어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반대로 말하는 거죠. 나 같아도 급소 잡히면 핑그를 돌겠다.
하고 할아버지 살려줍시다 했는데 이 할아버지라는 호칭의 변화가 장인의 소. 해악성의 최고조입니다. 많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해악성의 최고조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할아버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너네도 친구들 생각해봐. 친구들 하다가 싸우는데 친구들이 너 여기 가슴 젖꼭지 꼬집었어. 처음에는 야 그만해야 하는데 이제 너네가 너무 아프니까 형 이러잖아.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내 친구 중에 진짜 젖꼭지 잡고 싶는 애 있었는데. 제 친구 50원만 하는데. 걔는 그냥 젖꼭지 여기 살을 꼬집는 게 아니라 딱 젖꼭지를 꼬집었어. 자, 그 다음에 하고 두 팔을 허둥지도 내저적에 이마에 진땀이 쭉 내솟고 인제 참으로 죽나 보다 했다. 그래도 장인님이 놓진 않더니 내가 기어이 땅바닥에 쓰러져서 거진 까무러치게 되니까 놓는다. 더럽다. 이게 장인님인가? 하는데 독백적 어조 나왔죠. 나는 한참을 못 일어나고 쩔쩔맸다. 그러다 얼굴을 드니 사지가 불을 떨리면서 내 얘고 진짜 화가 난 겁니다. 진짜 얘가 분노를 느끼기 시작한 거야. 나도 엉금엉금 기어가 장인님의 바지가랑을 콱 움켜쥐고 잡았다. 해악적이죠? 장인님의 급소를 잡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5페이지. 네,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들. 결말부분입니다. 내가 머리가 터지도록 매를 어중받은 것이 이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가 또 우리 장인님이 유달리 착한 곳이다. 여느 사람이면 사경을 돈을 줘서라도 당장 내쫓았지 터진 머리를 불솜으로 손수 지져주고 호주머니에 희연 한 봉, 희연이란 것은 담배거든요. 일제강점기 때 팔았던 담배랍니다.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올 가을에는 꼭 성례를 시켜주마. 앞말 맞고 가서 뒷골에 콩밭이나 얼른 갈아라 하고 등을 뚜덕일 사람은 누구냐? 나는 장인님이 너무나 고마워서 어느덧 눈물까지 났다. 점순이를 남기고 인제 내쫓기려니 하다 뜻밖의 말을 듣고 빙자님 이제 단시는 안 그러겠어요 합니다. 저 근데 기억도 구라 아니에요? 구라죠. 나와 장인의 갈등이 일시적으로 해소됩니다. 이렇게 맹세를 하며 불야살야 지게를 지고 일터로 갔다. 그러나 이때는 그걸 모르고 장인님을 원수로만 여겨서 잔뜩 잡아내렸다. 네, 그 다음에 끝까지 읽고 한번 다시 볼게요. 그 다음 26페이지에 다시 절정입니다. 결말 갖다 다시 절정을 왔는데 이놈아 나라다. 장인님이 횟손질을 하며 솔개미에 챈 닭의 소리를 연해 질렀다. 놓긴 왜 역시 독백이죠. 이왕이면 호되게 혼을 내주리라 생각하고 짓궂이 더 당겼다마는 장인님이 땅에 쓰러져서 눈물이 핑 도는 것을 알고 좀 겁이 났다. 할아버지 나라다. 네, 이거 할아버지 역시 호칭의 변화로 해악의 최고조입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점순아 이 악장의 안에 있었던 장모님과 점순이가 헐레버떡하고 단숨에 뛰어나왔다. 나의 생각에 장모님은 제 남편이니까 역성을 하려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점순이는 내 편을 들어서 속으로 고소하겠지. 대체 이게 웬 속인지란 겁니다. 지금까지 나는 영문을 모른다는데 여기 이 지금이 서술의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순일적 구성을 알 수 있는 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는데 무엇보다 지금까지 난 모른다는 거니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서술하는 시점이 지금 현재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혼내주기는 제가 내려놓고 이제 와서는 달겨들며 애금은 이 망할 게 아버지 죽이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극적인 반전 효과를 보여주죠. 그러니까 당연히 점순이는 내 편을 들을 줄 알았는데 내 편 안 들어주고 장인 편 들어주니까 반전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하고 내 귀를 뒤로 잡아당기면 마냥 우는 것이 아니냐라는데 이 파트도 반전 효과가 있습니다.
그만 여기에 기운이 탁 꺾이어 나는 얼빠진 등신이 되고 말았다. 장모님도 덤벼들어 한쪽 귀마저 뒤로 잡아채면서 또 우는 것이다. 이렇게 꼼짝도 못하게 해놓고 장인님은 지게막대기를 들어서 사뭇 내려조졌다. 그러나 나는 구태여 굳이 피하지 않고 암만 해도 그 속 알 수 없는 점순이의 얼굴만 멀거니 들여다보았다. 이 자식 장인 입에서 할아버지 소리 나오게 해 하면서 소설이 끝났어요. 느낌이 어때요? 이렇게 소설 끝나니까 깨우네. 여운이 남죠. 그다음 계속 뭐야? 싸움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소설이 끝나니까 싸움에서 느낄 수 있던 긴장감이 계속해서 이어지죠. 무엇보다 지금 얘네가 싸움을 하다가 끝났으니까 나와 장인의 갈등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질 거라는 암시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25페이지 결말을 절정 속에 삽입한 이유,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냐면 제일 첫 번째, 나와 장인의 갈등 혹은 대결을 강조시킵니다. 그러니까 결말 부분에서 화해를 했단 말이야. 근데 절정 부분에 싸우는 갈등하는 부분으로 끝나니까 얘네 갈등이 더 느낌의 임팩트가 빡 오네 라는 느낌을 주고요. 두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싸움에서 이어졌던 긴장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요. 그다음 세 번째, 찜찜하죠. 호기심과 여운이 남고요. 네 번째, 사건을 예상하거나 사후 확인을 통해 작품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야 얘는 그래서 나와 장인이 갈등을 푼 거야 아니면 나는 점순이랑 결혼한 거야 라는 식으로 사건을 예상하거나 확인을 통해서 작품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끝나니까 찜찜한 여운도 남고 그래서 결혼을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라는 식으로 호기심도 남고요. 얘네들이 싸웠던 갈등의 싸움의 긴장감 역시 계속해서 이어지고 무엇보다 갈등과 대결이 강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 26페이지 응. 그 마지막에 이 자식 장인 입에서 할아버지 소리 나오게 이거는 해학적 표현이야. 할아버지 들어갔어. 근데 이건 오히려 그거지. 따지는 거지. 그러고 나서 너가 아까 말했잖아. 꼬집었는데 근데 네가 이제 넌 친구한테 형 소리 나오게 해? 이게 웃기진 않잖아. 되게 너가 그 말을 한 게 이유가 뭐야? 웃기게 한 게 아니라 씨발로 막 이거였잖아. 저는 할아버지 장인님이 말한 거예요. 그게 말이 많아. 이게 점순이가 말한 건지 장인이 말한 건지 몰라. 장인이 얘기했대? 장인이라고 안 하고 빙장님 이렇게 부르라고 했는데. 근데 또 이땐 급소 잡힌 이후에 뭐 그게 생각났을까? 그냥 바로. 그래서 이게 말이 많아요. 저는 대학교 다녔을 때 이게 점순이가 말한 거랬어. 왜냐면 점순이 얼굴을 쳐다봤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점순이 입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닐까라는 건데 이게 설마 학교 시험 문제 나올까? 내가 여태까지 본본 가르치면서 이 파트에 누가 말했다는 건 안 나왔거든. 그래서 여기까지가 본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도 교과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한번 여러분 듣고 알아두시면 되는데 이 김유정의 본범을 비판하는 요소도 있어요. 비판하는 요소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930년대 농촌 소설은 일반적으로 그 농촌의 힘겨움 사실적으로 드러내서 농촌의 그 마름과 지주를 비판하는 내용이 강했거든요. 근데 김유정의 본범에서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해학적으로 표현해서 사람들이 이거 농촌 현실을 너무 웃기게 가볍게 표현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28페이지. 네, 28페이지. 이거는 무조건 기억해 두세요. 얘는 시험에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어. 이거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거야.
시간 순서대로 딱딱딱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건 무조건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네, 30페이지. 30페이지 여기 보시면 본범의 배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소설 본범의 계절적 배경은 그대로 봄이다. 작가는 성내에 대한 등장인물의 욕망을 돋우는 봄의 공간을 감각적으로 형성하여 배치함으로써 작품의 미적 효과를 조성하고 있다. 한편 1930년대 농촌은 지주, 마름, 소작인의 지배구조가 형성되었던 시기이다. 이 작품은 이러한 지배구조가 일으킨 폐해를 해학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또한 대리사회제를 통해 어리숙한 사회를 착취하는 장인의 모습을 그림으로써 혼례 문화의 부정적 단면을 드러내기도 했다. 네, 이거 그대로 쓰실 줄 아셔야 됩니다. 서술형으로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쓰실 줄. 네. 그대로 서술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게 10점짜리인가 그랬어요. 네? 좀 셌어요, 점수 몇 점. 요약하면 이거 봄맞이. 요약하면, 그러니까 봄봄의 계절적 배경은 봄인데 봄은 이제 조금 소생하는 그 사랑의 감정을 돋았던 거고, 그다음에 1930년대 농촌 그 지주와 마름과 소작농 그 관계 그거를 비판했다라는 것도 있고. 근데 여기 그렇게 쓰시면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 이쁘게 감습니다. 얘 이거 안 썼네 1점. 1점 깎고 1점 깎고. 네, 이걸 그대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거 출제했을 때 한 명인가 다 맞았댔어. 이 문제를. 욕 먹었을 것 같은데. 근데 욕 먹어도 너네 학교 선생님들은 굴하지 않으셔. 저희 선생님들 나이 드신 분들. 그 나이 드신 분 중에 여자 선생님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요즘은 또 어쩔 모르는데 그분이 1, 2학년 때는 되게 열정적으로 하시다가 3학년 때 가서 미쳐 날뛰셔. 3학년 때는 수업을 안 하셔. 1, 2학년 때는 되게 열심히 하셨다고 알고 있었는데 3학년 때 가시면 50분 수업인데 5분 수업하고 45분 자습시킨대. 그냥 교육에 대해 그냥 그랬대. 너네 어차피 이거 학원에서 다 끝내고 온 거 아니냐. 왜냐면 여러분 3학년 때 가시면 교과서로 수업 안 하고 수능 특강으로 수업하거든요. 너네 수능 특강 이번에 다 했으니까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라고 한답니다. 나도 그 얘기 듣고 되게 신선했어. 아니 1, 2학년 때 그렇게 열심히 하셨던 분이 왜? 네, 그 다음에 30페이지 여기 맨 마지막 5번에 본범은 서사 관례고 5분간은 서정 관례인데 네, 이거에 대한 서술 방식 차이점 기억해 두세요. 5분간 서정 관례는 화자의 정서와 생각을 화자의 독백에 의해 전달하고 있고 본범 서사 관례는 갈등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를 서술자인 나의 목소리를 통해 전달하고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31페이지. 네, 여기는 지금 해학적인 요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옆에 그냥 이거 보는 것도 중요한데 그냥 여기에 깔끔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표현상 특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문체의 특징, 본범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제일 첫 번째 1인칭 시점에 일상생활에서 쓰는 구어체를 사용하고 있고요. 두 번째, 능청스러운 익살과 해학을 보여주고 있고요. 3번, 토속적인 언어, 그러니까 방언을 사용하고 있고요. 4번, 비어 혹은 속어, 그러니까 비속어죠. 비속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5번, 의성어랑 의태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호춘대기랑 본범에 의한 먹는 게 인물이 둘 다 좀 어리숙하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33페이지 여기 짜투리 부분. 마지막 말하기와 보여주기가 있는데 말하기 방식과 보여주기 방식 이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 현대소설 기초 개념 할 때 얘기했던 건데 말하기 방식이랑 보여주기 방식. 말하기 방식은 텔링, 보여주기는 쇼잉. 그래서 말하기 방식은 서술자가 직접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서 서술한 거여서 이건 직접적 제시 혹은 요약적 제시라 했던 거. 보여주기 방식은 간접적으로 사건이나 인물을 서술하는 방법인데 얘는 장면적 제시 혹은 극적 제시 라는 거. 아까 그 본범은 그거예요. 본보면 계속 이 극적 제시와 간접적 제시가 섞여 있는 거지. 장인이 내 뺨을 때린 건 극적 제시야? 장인이 내 뺨을 때린 건 말하기 방식이야? 보여주기 방식이야? 보여주기 방식이지. 뺨을 때림으로써 저 새끼 저 나쁜 새끼네 한 거고. 무응태는 괄괄하다. 이거는 말하기 방식이야? 보여주기 방식이야? 말하기 방식이지. 왜냐면 괄괄이 다혈질이기 때문에 무응태는 다혈질이다 라고 직접 말했기 때문에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직접 제시랑 간접적 제시. 그래서 이거는 장면적 제시는 또 다른 말로 간접적 제시라고 하고요. 그래서 말하기 방식을 쓰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사건 전개 속도가 빠릅니다. 요약해서 말하는. 요약해서 딱 뚝 잘라서 말하니까. 근데 대신에 독자의 상상력을 제한시켜요. 보여주기 반대겠네요. 보여주기 시는 사건 정도 느리고요. 독자의 상상력을 풍부하게 만드는 거. 근데 보통 말하기 방식에 대해서 나오고요. 말하기 방식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숙제는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내 교재 어디 갔어? 본보험 파트여서 근데 눈빛을 보니 책을 덮고 싶어하는 애들이 많군요. 일단 숙제는요, 이거 개념 교재, 이거 보라색 된 게 개념 교재인데, 숙제는 일단 38페이지까지랑, 그 다음에, 뒤에 쭉 가시면, 뒤에 우리 5분간 안 했었지. 그렇기 때문에 87페이지부터, 네.